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세상에는 아직도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022년 어느 가을날 70세가 넘은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따님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40년 전 그 끔찍한 날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가 진짜 기적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다시 1983년 11월 1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웠어요. 새벽 4시부터 동대문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으로 하루 품삯을 받아오고 저는 양말이며 속옷이며 잡다한 것들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갔죠. 5살 미영이는 늘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어요. 미영아,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사람 많으니까 길 잃어버린다. 응. 엄마,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었어요. 제가 물건을 정리하거나 손님과 흥정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죠. 가끔 졸음이 오면 제 무릎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나요?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며칠 전부터 속이 안 좋았는데 참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됐죠. 화장실이 시급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믿고 맡길 만한 상인은 다들 바빴어요. 미영아, 엄마가 화장실 급해서 잠깐 갔다 올게. 여기 앉아서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응. 엄마, 빨리 와. 미영이 손을 꼭 잡고 당부했습니다. 누가 와서 따라오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엄마가 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좌판 옆 빈 상자 위에 앉았어요. 화장실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오래 걸려봤자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화장실에 사람이 줄을 섰더라고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보리를 보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15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좌판 앞에 도착한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없었어요. 빈 상자 위에는 아이가 앉아있던 흔적만 남아있고 그 작은 몸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미영아, 미영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달려가며 물었어요. 제 딸 못 보셨어요? 5살 여자아이인데 분홍색 스웨터 입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못 봤는데요? 언제 없어졌는데요? 그날 밤늦게까지 시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인근 골목마다 다니며 미영아를 외쳤어요. 목소리가 쉬어 나올 때까지. 그러나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옵니다. 담당 경찰관의 시큰둥한 반응에 화가 났지만 그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1980년대에 아이 하나 실종된 건 그리 큰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이를 혼자 두고 갔을까?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인근 동네를 샅샅이 뒤졌어요. 미영이 사진을 들고 다니며 이 아이 못 보셨어요? 라고 수백 번도 넘게 물었죠. 때로는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 부랴부랴 달려가기도 했지만 모두 헛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는 제 첫째 딸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 겨울은 유독 길고 춥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상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미영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미영이 찾을 때까지 일은 뒷전이다. 평소 과묵했던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시내를 구역별로 나눠서 하루에 한 구역씩 돌아다녔어요. 미영이 사진을 복사해서 가게마다, 학교마다, 병원마다 붙이고 다녔죠. 혹시 이 아이 보시면 연락 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에 실종되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부모들, 길거리에서 마주친 전단지를 들고 다니는 가족들, 모두 저희와 같은 처지였죠. 우리 아들도 3개월째 못 찾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출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 애가 왜 가출을 해요? 겨우 8살인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암담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허위 신고는 미영이가 사라진 지 2달째 되던 날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온 전화였어요. 동대문서 실종신고 낸 김미영이 맞나요? 여기 비슷한 아이가 있는데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죠. 기차에서 5시간을 앉아있는 내내 상상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보고 달려와서 엄마, 하고 부르는 모습을.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엄마가 왜 안 온다고 생각했을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미영이가 아니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했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죠. 물론 실망스러웠지만 그 집 아주머니께는 고마웠어요.
그래도 신경 써서 연락해 주셨으니까요. 죄송해요. 저희 딸이 아니네요. 아이고, 그래요? 정말 비슷해 보였는데. 따님 꼭 찾으시길 바라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남편과 둘이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실망하지 마. 우리 미영이는 반드시 찾을 거야.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대구, 광주, 인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걸음이었죠. 그럴 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꺾여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걱정으로 바라보던 이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서 이제 좀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데 왜 계속 헛된 희망을 갖느냐는 말도 들었고요. 김 씨, 이제 그만 좀 해. 남편도 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동네 아주머니가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 어느 날 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이는 아마도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살아있어요.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저는 끝까지 찾겠다고 했죠.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사과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다. 우리 미영이 꼭 찾자.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둘째 민수가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생기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지만 미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미영이도 이렇게 컸을 텐데.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도 가입했고 관련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버텨나갔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요. 15년째 아들을 찾고 있다는 한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죽을 때까지 찾겠다고 다짐하셨거든요. 미영이가 사라진 지 5년이 되던 해, 저희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의 건설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긴 거였어요. 새 집에서도 미영이 방을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때를 위해서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집안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남편의 건설업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강남 개발이 한창일 때라 일거리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시작했는데 성실하고 기술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큰 일을 맡게 됐죠. 순자야, 이제 좀 살만해졌네. 남편이 첫 번째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말했어요. 강남구 대치동 소형 아파트였는데 당시로서는 꽤 큰 투자였죠. 미영이 돌아오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미영이가 돌아올 것을 전제로. 처음에는 그저 저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민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를 키우면서도 늘 미영이를 생각했습니다. 미영이가 있었다면 민수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누나 손잡고 학교 다녔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요. 민수가 10살이 되던 해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누나는 언제 집에 와? 그때까지 미영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거든요. 누나가 있다는 것,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민수야, 누나는 지금 아주 먼 곳에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그럼 나도 누나 보고 싶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민수의 순진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도 누나는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된 거죠. 비록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말이에요. 1995년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실종아동 찾기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관련 사이트에 글도 올리고 다른 지역 정보도 찾아보게 됐어요. 실종아동 게시판에 미영이 사진 올렸어요. 동네 컴퓨터 학원 강사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전국에서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역시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만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강남 땅값이 치솟으면서 초기에 산 부동산들이 몇 배로 뛰었거든요.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그리고 작은 빌딩까지. 어느새 우리는 꽤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돈이 많아져도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을 사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늘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수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는 동안에도 미영이 찾기는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종아동 관련 사이트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가 있나 살펴보는 것이. 2015년 민수가 영희와 결혼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죠.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온 수재라고 들었고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아드님 잘 뒷바라지하겠습니다. 인사도 깍듯하게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영희는 집안일도 잘하고 저한테도 친딸처럼 잘 대해줬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세요.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우리 집 재산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했거든요. 어머니, 대치동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돼요? 상가 월세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집안 형편을 알아야 생활 계획을 세우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질문들이 집요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없는 사이에 서류들을 뒤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민수야, 영희가 왜 자꾸 재산 얘기만 하는 거니? 엄마, 걱정 마세요. 영희는 그냥 꼼꼼한 성격이에요. 집안일에 관심이 많은 거죠. 민수는 늘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신혼부부니까. 하지만 저는 뭔가 불편했어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2018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감기로 며칠 누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영희가 제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다 온 거예요. 어머니 통장 정리해서 이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꿔드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허락도 없이 그것도 아픈 틈을 타서 그런 일을 하다니. 그때부터 영희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엄마가 직접 결정할게. 엄마, 왜 그래요? 영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한 일인데. 민수는 여전히 아내 편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섭섭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영희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2022년 10월 25일 오후 3시.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죠. 여보세요. 김순자 할머니 댁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한국실종아동 찾기협회입니다. 혹시 1983년에 딸 김미영 양을 실종 신고하신 분 맞으신가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40년 가까이 기다린 전화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딸을... 따님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어보세요. 협회 직원의 설명은 이랬어요. 캐나다에서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사라 킴이라는 여성이 친생부모 찾기를 의뢰했는데 나이와 실종 경위가 우리 미영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1983년 11월생,
당시 5세, 서울 동대문구에서 실종.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DNA 검사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미영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협회로 오셔서 DNA 검사를 받으시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와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누나를 찾았을지도 몰라. 엄마,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민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협회에서 온 정식 연락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같이 기뻐해 줬습니다. 엄마, 정말 누나일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라. 진짜일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협회에 갔습니다. DNA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살 문지르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간단한 검사가 40년 만에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계속 떨렸어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캐나다에서 바로 한국에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단 확인이 되면 화상통화나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일단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유전학적으로 확실한 모녀 관계라는 거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미영이. 정말 우리 미영이구나. 40년 동안 상상으로만 키워온 딸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연락을 영희가 맡아서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언니와 연락은 제가 주고받을게요. 어머니께서는 영어를 못하시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정말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희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정보가 영희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였죠. 언니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언니가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를 너무 닮았다고 현지에서도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 편지를 본 적은 없었어요. 영희가 번역해서 내용만 전해 주었거든요. 사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원본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만 했어요. 영희야, 편지 원본 좀 보여줄래? 딸이 쓴 글씨라도 보고 싶어서. 어머니, 영어로 쓰여 있어서 보셔도 이해 못 하실 텐데요. 제가 번역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글씨라도 보고 싶다는 엄마 마음을 왜 이해 못하는 걸까요?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희 말로는 미영이가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할머니가 됐다는 얘기였죠. 언니가 어머니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 할머니라고 소개했대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4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처음 보는 손주들까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답답했어요. 왜 직접 통화는 할 수 없는 걸까요? 화상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영희는 늘 핑계를 댔어요. 시차 때문에 어려워요. 언니가 일하는 시간이랑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시간이 겹치거든요. 언니가 영어밖에 못해서 대화가 힘드실 거예요. 그럴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안 되나 싶었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딸인데 말이에요. 2023년 3월 드디어 딸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입국이 가능해졌다는 거였어요. 영희가 기쁘게 알려주더라고요. 어머니, 언니가 다음 주에 한국에 와요.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야 해요.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딸.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저를 알아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잠을 설쳤습니다. 40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온 재회가 현실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보고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민수와 영희가 함께 나왔는데 저는 초조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곧 나올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얼굴을 살펴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난 모습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때 영희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여기에요. 한 여자가 우리 쪽을 보며 다가오더라고요. 첫 신상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분명히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키나 체형,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녀가 저를 보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이상했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딸이라면 더 격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영이니?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한국말을 하긴 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어요.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으니 당연할 수도 있었지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이 어색했거든요. 미영아, 어릴 때 동대문 시장에서 붕어빵 사 먹던 거 기억나지? 네. 네. 조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밤마다 자장가 불러줬던 거는?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라서. 물론 이해할 수 있었어요. 5살 때 일이니까 기억이 흐릿할 수 있죠. 하지만 엄마로서는 아쉬웠어요. 그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어색함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는 했지만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캐나다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았어?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양부모님이 잘해주셔서 괜찮았어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고? 네, 잘 크고 있어요. 대답은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보통 엄마라면 아이들 사진도 보여주고 자랑도 늘어놓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일상의 습관들이 달랐어요. 젓가락 쓰는 법, 밥 먹는 자세, 심지어 잠자는 버릇까지. 물론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미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진 거예요. 호기심에 주워보았는데 그 내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대문 시장 붕어빵 얘기 나오면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하기, 자장가 얘기는 잘 기억 안 난다고 하기, 재산 서류 서명 받는 것까지가 내 일, 너무 구체적인 추억 얘기는 피하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마치 연기 대본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색했던 포옹, 부자연스러운 대화, 구체적이지 못한 대답들.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기다린 딸이 가짜라니.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메모지를 발견한 순간부터 저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 가짜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메모지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미영이가 아니지. 누가 시켰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그쳤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모정을 가지고 장난친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제서야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누가 시켰는지 말해. 사실은
며느리 영희 씨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잠깐 연기만 하면 건물 하나를 제 명의로 넘겨주고 보수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희가, 내 며느리가 이런 짓을, 영희가, 정말 영희가 시켰다고? 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가 연기를 하다가 일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영희가 연기 학원을 통해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씨가 저에게 할머니 사진도 보여주고 가족 상황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지시서도 줬고요. 지시서.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에 걸쳐 자세한 연기 지침이 적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절대 구체적인 기억은 말하지 말 것.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눈물 흘리기. 등등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DNA 검사도 통과한 거야? 그것도 영희 씨가 진짜 따님의 DNA 샘플을 구해서 바꿔치기 했다고 해요. 협회 관계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영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 마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거예요. 진짜 딸은 어디 있어? 혹시 알아? 캐나다에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영희 씨가 연락을 막아놨다고. 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그 순간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거였죠.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영희가 그런 짓을? 민수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민수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박수진 씨의 휴대폰에는 영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진짜 딸은 캐나다에 있다던데 연락은 내가 막아놨어. 건물 서류만 받으면 바로 끝나. 조금만 더 참아. 연기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완전히 믿고 있어. 그런 내용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왔죠. 어머니, 언니와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영희야,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희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거죠. 우리가 다 알았어. 내가 한 짓 말이야. 영희는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박수진 씨와 증거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뭐 40년 동안 딸 그리워하는 엄마 마음을 가지고 장난쳤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워낙 재산이 많으시고 아직 유언장도 안 쓰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가짜 딸을 만들어서 유산을 가로채려 한 거야?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온순한 아들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영희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다고 실종아동 찾기 협회 관계자를 매수해서 가짜 DNA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박수진 씨를 섭외해서 연기를 시켰다고. 어머니께서 워낙 딸을 그리워하셔서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그리움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쫓아내다시피 한 거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박수진 씨는 마지막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제부터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양심을 발휘해 준 건 고마웠어요. 더 오래 속았다면 상처가 더 컸을 테니까요. 영희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한국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짜 따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한 번 속았는데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협회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따님은 정말로 캐나다에 계십니다. 다만 이름이 사라킴이 아니라 미셸 박이고 직업도 간호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네요. 영희가 거짓 정보를 흘렸던 거였어요. 진짜 미영이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바로 국제전화로 연결해 드릴까요?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전화가 연결되자 영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억양에서 한국 사람의 느낌이 났어요. 헬로, 혹시 한국에서 온 전화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영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국어였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죠.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짜 딸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전해졌거든요. 미영아, 정말 미영이구나.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맞으세요. 저 정말 오랫동안 찾았어요. 엄마도 40년 동안 너를 찾았단다. 우리는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미영이는 입양 후에도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로는 줄곧 친엄마를 찾기 위해 여러 단체에 문의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40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정말 엄마도 매일 내 꿈을 꿨단다. 미영이의 목소리는 5살 때에 그 아이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의 목소리가 그랬죠.
어머니, 학교에 휴직 신청을 내고 한국으로 갈게요. 아이들에게도 한국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손주들도 데리고 와? 네,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한국어도 조금 가르쳤거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4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처음 보는 손주들까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한 달 후, 인천공항. 이번에는 민수와 단둘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영희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었지만, 진짜 미영이를 맞이하는 마음은 설렜어요. 출국장 문이 열리자마자 한 여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었어요. 걸음걸이, 고개를 드는 습관, 심지어 가방을 매는 방식까지. 어딘지 모르게 어릴 때의 미영이가 보였거든요. 어머니, 그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저는 벌써 양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포옹하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체온, 냄새, 심지어 안기는 방식까지. 이상하게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미영아, 우리 미영아.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어머니. 손주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10살 된 케빈과 8살 된 엘레나. 둘 다 미영이를 닮아 귀여웠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저라는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가 한국 문화를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가짜 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동대문 시장 기억해요. 비 오면 비닐로 덮개 만들어 주시던 거요. 호떡, 군고구마, 그리고 밤마다 불러주신 자장가도요. 정말 기억해? 잠자리야 날지 마라, 우리 아기 자는데 그 노래요. 지금도 제 아이들한테 불러줘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우리 딸이 맞다고. 5살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추억들은 마음 깊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때 입고 계신 분홍색 앞치마도 기억해요. 하얀 꽃무늬가 있던 거요. 어머, 그것도 기억해. 네. 그리고 엄마가 화장실 가시면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날이었거든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를 다시 못 볼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양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친엄마가 그리웠어요. 그렇게 첫날 밤은 40년간 못다한 얘기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미영이는 캐나다 생활, 학교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동안 딸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이야기해줬어요. 미영이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 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찾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가짜 딸이 있었다면서요? 저는 영희가 벌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짜 DNA 결과부터 박수진 씨의 연기, 그리고 재산을 노린 영희의 계획까지. 말하면서도 다시 한 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다니 정말 악독하네요.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괜찮다, 미영아. 그 일이 있었기에 너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영희의 사기극이 실종아동 찾기 협회의 관심을 다시 끌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미영이의 존재가 확인된 거였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영희의 본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민수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사람 마음 속까지 들여다보는 게 쉬운 일이야? 하지만 민수의 상처는 깊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영희의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한 마음을 이용당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영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모정을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결국 영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어요. 박수진 씨는 자수한 공로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재판이 끝난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려고 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민수야. 내 결정을 존중한다. 사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민수도 피해자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거야. 영희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지기도 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미영이는 한국에서 2달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을 계획이었는데 4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 짧다며 휴직을 연장한 거였어요. 어머니, 아이들도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해요. 특히 할머니 손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로 케빈과 엘레나는 제가 해주는 한국 음식을 좋아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특히 계란말이를 정말 좋아했죠. 할머니, 계란 말이에 게 만들어요. 엘레나가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설탕을 조금 넣어야 달콤해진다. 우리 엘레나. 어머니, 그거 기억해요. 어릴 때 제가 계란말이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들은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한국음 식마시사요. 서툰 발음이지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미영이와는 거의 매일 밤 이야기했습니다. 4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어머니, 캐나다 생활이 어려웠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사춘기 때는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양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 진짜 엄마는 누굴까?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건데,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미영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 5분만 자리를 비운 거였어. 그 5분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저만큼 아팠다는 걸. 미영이는 교사답게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 한국 아이들 교육은 어떤가요? 케빈과 엘레나를 위해 한국어 학교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한국어를 계속 배웠으면 좋겠어. 네,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요.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미영이의 모습에서 어머니가 된 것을 실감했어요. 40년 전 5살 아이가 이제 2 아이의 엄마가 된 거죠. 2 달이 지나 미영이가 캐나다로 돌아가던 날, 공항에서 또 한 번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요. 제가 한국에 오든지 어머니께서 캐나다로 오시든지. 그래, 미영아. 약속하자.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다음 해에는 제가 캐나다로 갔고, 그 다음 해에는 미영이가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영희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미영이를 영영 못 찾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영희의 사기극이 실종아동 찾기 협회의 관심을 끌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미영이의 존재가 확인됐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희의 잘못이 용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박수진 씨는 연기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고 있어요. 만약 그때 말하지 않았다면 더 오래 속았을 테니까요. 민수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됐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그래, 민수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집은 조용해졌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주 미영이와 화상 통화를 하고
케빈과 엘레나가 한국어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봐요. 아이들이 쑥쑥 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손주들이 보낸 카드에는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캐나다에 놀러 오세요. 그 카드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뒀어요. 요즘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씁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랜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을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실종 아동 관련 단체에서 가끔 강연 요청이 와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기꺼이 나서고 있어요. 저는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면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아요. 그 손을 꼭 잡아드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매달 임대료, 수입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보내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의 재회가 하루라도 빨라지길 바라면서요. 영희는 작년에 출소했습니다. 한 번 집에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르면 다른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영희가 용서를 구하러 왔대요.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안 되겠다, 민수야.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 그래요. 엄마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용서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하지만 억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생각해보죠. 미영이는 올해 여름에 온 가족이 한국에 올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해요. 태권도도 배우고 싶다고 하고요. 정말 태권도장도 알아봐야겠네. 케빈과 엘레나가 태권도복을 입고 하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웃음이 나와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으로는 제가 이번 겨울에 캐나다로 가기로 했어요. 미영이가 어머니, 캐나다의 겨울을 경험해 보세요. 눈이 정말 많이 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추울 텐데 괜찮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구경시켜드리고요. 75세에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에요. 젊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딸이 있으니까요. 가끔 동대문 시장에 가봅니다. 예전에 좌판을 벌였던 그 자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면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미영아, 엄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며 살지는 않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제 나이 75.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미영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케빈과 엘레나가 커가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고 싶어요. 할머니, 저 한국어 많이 늘었죠? 엘레나가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자랑해요. 맞다. 우리 엘레나 정말 잘한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저도요. 케빈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미영이는 요즘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고요. 천천히 해도 괜찮다, 미영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 정말 그래요. 이제는 시간이 있어요. 40년을 기다렸으니 조급할 것도 없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민수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 누나가 있어서 좋네요. 이제 혼자가 아닌 기분이에요. 그래, 민수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4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케빈이 그린 그림을 받았어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서툰 그림이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 이거 제가 보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예쁘게 그렸다. 할머니 방에 걸어둘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40년 전 그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누가 이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끝까지 기다렸기에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요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순자야, 참 잘 살았다. 딸도 찾았고, 손주들도 생겼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 정말로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요.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해요. 미영아,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하자. 이제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망설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오늘도 미영이와 통화할 수 있었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요. 4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가며 살아가려고 해요. 40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새롭게 만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레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